여기 북한에서 미래를 촉망받던 미녀의 여성이 목숨을 걸친 대장정의 탈북길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면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그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찰나의 순간 이러다 죽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국정원 조사관은 그녀에게 같은 질문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고 그녀의 대답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어디론가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로 사연의 주인공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 2년차에 접어드는 34세의 여성 임선미라고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그에 맞춰 북한을 빠져나오는 탈북자들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한반도 상황은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일촉즉발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모두 국민들이 굶어 죽어도 핵무기로 전 세계를 위협하면서 전쟁을 하고 싶어 미쳐있는 김정은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를 걸어가는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는 달리 주위의 다른 사람들은 너무 태평한 것 같아요.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도 탄도 미사일을 쏴붙여도 그러다 말겠지. 하루 이틀 겪는 일도 아닌데 설마 전쟁이 나겠어.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북한이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 잘 아는 저는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고 믿어요. 그만큼 북한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절박한 처지라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왜 북한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는지, 김정은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어머니와 인민검찰부 소속 검사인 아버지 사이에서 일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누구보다 법을 지키는 수호자라는 자부심이 강한 분이셨어요. 북한에는 법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북한에도 법은 있습니다. 물론 그 법이라는 게 한국과는 많이 달라서 혁명 사상과 대대로 이어지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에 기반을 두고 있고 중앙당이 법보다 위에 있기는 해요. 북한 권력층은 어디 한 군데 멀쩡한 곳이 없을 정도로 골고루 썩어 있습니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인민검찰부와 재판부는 뇌물의 천국이거든요. 검사나 판사치고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재판에 연루된 피의자들과 뒷거래를 하면서 타협하지 않으셨죠. 법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죄가 있으면 누구나 그에 걸맞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당에서도 아버지를 모범적이고 뛰어난 검찰 일꾼으로 인정했고 표창도 여러 번 받으셨답니다. 부모님이 사회 지도부에 속하는 상류층이라 늘 좋은 옷을 입고 맛난 음식을 먹으며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도 늘 상류층 애들과 어울렸어요. 제 친구 중에 중앙당 간부의 딸 혜주가 있었어요. 학교를 마치면 자주 혜주의 집에 놀러 갔는데 그날은 바이올린 연주를 들려주면서 힘이 있는 아버지 덕분에 개인 교사를 두고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고 나중에 악단에 들어가 바이올린 주자가 될 거라고 자랑을 했어요. 선미야, 너도 바이올린 배우고 싶다고 했지? 근데 좋은 바이올린은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내 아버지가 검사라고 해도 내가 바이올린을 배워서 나를 따라오기는 힘들 거야. 저를 은근히 무시하며 약올리는 혜주의 태도에 화가 치밀었어요. 사실 혜주와 저는 같이 음악 소조 활동을 했었고 그때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선생님은 제가 바이올린과 음악에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칭찬하셨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었지만 엄마의 뜻에 따르기로 하고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혜주는 개인 교습까지 받으면서 꾸준히 실력을 쌓았고 나중에는 음악대학을 갈 거라고 했습니다. 혜주를 보면서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나서 바이올린을 배우겠다고 떼를 썼더니 엄마는 바이올린을 배우도록 해줬어요. 그 정도로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하면서 살았는데 대학에 입학했을 때
저희 집안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맡게 되었고 그 사건의 내막을 조사하셨습니다. 피고인은 당중앙위원회 총무부 일꾼으로 근무했는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고 해요. 사회안전성의 조사보고서에는 그가 길을 걷다 여성과 어깨를 부딪혔고 시비가 붙었고 가볍게 여성을 밀쳤는데 넘어지며 뒤통수를 돌에 부딪혀 뇌진탕으로 사망했다고 기록되었죠. 피고인은 절대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우연히 벌어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중앙당 간부와 일꾼들은 언제나 특권을 누리고 있었죠. 법보다 당이 위에 있는 나라가 북한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사고라면 아주 가벼운 처벌로 끝내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피고인을 검찰부로 불러서 취조를 할 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셨습니다. 담당 검사와 첫 대면이었는데 그는 긴장한 기색도 없이 시종일관 여유 있게 웃으면서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서 다그치자 그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검사 동무 좋게 말로 할 때 묻고 가는 게 좋을 거요. 자꾸 들춰내려고 하면 당신이 다치는 수가 있어. 아버지는 살인 혐의를 받는 주제에 뭘 믿고 검사를 무시하는지 기가 막혔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며칠 후에 당중앙위원회 서기실에서 누군가 아버지를 찾아왔던 거예요. 서기실이란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는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중앙위원회 청사 3층에 있는 서기실은 일반인을 물론이고 당 간부들에게도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베일에 가려진 비밀스러운 조직으로 첩보기관이 수집한 모든 정보가 서기실로 모인다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었어요. 서기실에서 왔다는 사람은 피고인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도록 만들라고 강압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보고서에 우연한 사고라고 나와 있잖아.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무죄로 해. 판사도 합의했어. 그러면서 피고인이 리설주의 먼 친척이란 말을 흘렸고 자기는 리설주 여사의 부탁으로 아버지를 찾아왔다고 했답니다. 그러니 리설주가 피고인을 풀어주라는 지시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 정도가 되면 상황 파악이 되고 모든 걸 덮고 무죄로 사건을 끝내야 하는데 아버지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셨어요. 피고를 체포하고 조사했던 사회안전성 수사관을 만나서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물어본 겁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면서 주저하던 수사관은 아버지와 둘만 남게 되자 작심한 듯 놀라운 말을 했어요. 사고로 여성이 죽었다는 보고서와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놈은 술에 만취되어 기업소에서 야근을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자 인적이 없는 뒷골목의 창고로 끌고 가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죽였어요. 그놈이 다 자백했죠. 게다가 그놈은 얼마 전에도 당에서 일하는 여성 일꾼을 성추행한 전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도 서기실의 압력을 받았고 어쩔 수 없이 허위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된 아버지는 고민을 거듭하다 권력의 힘만 믿고 무고한 여성을 능욕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죄를 용서할 수 없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어요. 하지만 재판 결과는 어이없게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풀려났고 아버지는 감히 리설주의 지시를 거부한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죠. 아버지는 검사 신분이 박탈되고 대기 발령을 받고 느닷없이 보위부로 끌려가더니 불과 일주일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저희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입관하면서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얼굴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였어요. 권력층의 횡포와 비리가 난무하는 가운데 검사는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긍지 하나로 맞서던 아버지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셨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름 뒤에 엄마와 오빠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오빠의 대학 졸업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대학에서는 졸업생 가족 한 명만 참석을 허락해서 엄마만 졸업식에 갔어요. 저와 두 여동생은 졸업식이 끝나고 오빠와 엄마가 집에 오면 놀라게 하려고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분주하게 집도 꾸미고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맛깔난 반찬도 몇 가지 만들면서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와 오빠는 오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이 되고 불안했는데 오후 늦게 엄마와 오빠가 사망했다는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엄마와 오빠는 졸업식을 마치고 집에 오려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잡고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 트럭이 빠르게 달려와서 들이받고 뺑소니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사회 안전성에서는 사고를 낸 트럭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사건은 미궁에 빠져버렸고 저는 다시 한번 눈물로 엄마와 오빠의 장례를 치러야만 했어요. 유족인 저와 제대로 눈을 맞추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사회 안전성. 수사관들의 태도를 봐서는 아마 아버지를 죽인 서기실이 꾸민 짓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층들은 사람의 목숨을 아주 우습게 여긴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거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면 그만이었고 법 같은 건 통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김정은과 리설주의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무서운 현실에 오싹한 공포심이 들었어요. 졸지에 고아가 되고 장녀가 되어 여동생 둘을 제가 돌봐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당장 수중에 돈은 없는데 어떻게 여동생들을 걷어먹이면서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다른 아줌마들처럼 장마당에 나가 장사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대학 선배인 효주 언니가 같이 식당을 차려서 장사를 해보자는 말을 했습니다. 효주 언니는 대학에서 식료공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요리사가 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아버지는 건설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허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었고 약을 쓰려면 돈이 필요해서 효주 언니는 졸업반이었지만 이참에 식당을 열어서 돈을 벌기로 마음먹은 거죠. 효주 언니는 요리하는 걸 아주 좋아했고 손끝이 맵고 머리가 좋아서 어떤 요리라도 만드는 걸 몇 번 보면 금세 따라할 정도로 타고난 요리사였어요. 아버지 약값을 대려면 내가 돈을 벌어야 돼. 장사가 잘 되는 목이 좋은 자리에 빈자리가 있어서 삼촌한테 사정해서 돈을 융통했어. 음식은 내가 알아서 만들 테니까 내가 봉사를 하면서 손님 응대를 해. 먹고 살 길을 궁리하던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정리해서 효주 언니와 같이 식당 동업을 하게 되었어요. 백반 정식과 비빔밥이 주 메뉴였고 초계냉면과 다진 꿩고기와 야채로 소를 만드는 평양만두를 별미로 만들어 팔았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언니의 남다른 손맛과 감각으로 만들어진 음식들은 탁월한 맛으로 손님을 끌었고 더 나은 봉사를 제공하려는 저의 아이디어가 더해지면서 단골 손님을 확보했고 개업한 지 석 달 만에 대박을 치게 되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봉사원도 3명이나 둘 정도로 번창하게 되었죠. 이런 상태가 이어진다면 두 여동생도 대학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기뻤고 식사 시간이 되면 줄을 지어 기다리는 손님들을 보면 즐거워서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고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상상도 못했던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식당이 있는 상가에 보이부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더니 난데없이 보안 검색을 한다면서 가게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식사를 하던 사람들을 전부 내보내고 이잡듯 뒤지면서 식당을 난장판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까? 조용히 해. 여기 있는 가게에서 나만 노래와 드라마를 몰래 팔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검색하는 거야. 입 닥치고 협조해. 보이부 요원들은 눈에 불을 켜고 식재료 창고와 냉장고까지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옷가게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감히 나만 드라마를 팔아.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내 소원대로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끌고 가. 옷가게를 하던 아줌마는 울면서 빌고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보이부 요원들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끌면서 차에 태웠습니다. 나만 드라마가 들어있는 CD를 유통시킨 옷가게 여사장은 아마 살아서 돌아오긴 힘들 거란 생각이 들었고 다시 한번 몸서리를 쳤어요. 하지만 문제가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에 식당에 핵폭탄급 충격이 떨어졌거든요. 중앙당이 모든 식당과 이발소, 옷가게 같은 편의 제공업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세금을 매기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장사치들이 자본주의의 고질적인 병폐인 돈맛에 중독되면 혁명성이 썩어버린다는 이유였죠. 지금까지도 수익의 30%를 세금으로 바쳐왔는데 이제는 90%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버는 돈을 전부 빼앗아가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런 미친놈들. 그저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살려고 악착같이 일하는데 그걸 전부 가져가면 우린 뭘 먹고 살라는 거야? 당에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힘들고 지쳐도 항상 밝고 명랑했던 효주 언니가 분통을 터뜨리며 소리를 지르는 건 처음 봤고 누가 듣지는 않을까 무서웠어요. 언니, 제발 조용히 해. 누가 듣기라도 하면 우린 끝장이야. 어휴,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이놈의 장사해봐야 단간부들 배만 불려주는데 하면 뭐래. 다 접고 때려치우자. 제가 생각해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고 식당 문을 닫고 말았죠. 그때 많은 가게들이 폐업을 하면서 상가 전체가 텅 비게 되었어요.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되었지만 다시 먹고 살 궁리를 해야 했어요. 두 여동생도 나란히 대학을 다니고 있었지만 첫째 여동생 선영이는 대학을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계속 언니한테 얹혀서 살 수는 없어. 학교 그만두고 자전거 만드는 기업소에 나갈 거야. 마음 같아서는 말리고 싶었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고 선영이도 제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죠. 막내 여동생도 대학을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저와 선영이가 말렸습니다. 선주야, 너는 돈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대학을 마쳐. 먹고 사는 건 나하고 선영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막내 선주는 자기만 편하게 공부를 할 수는 없다고 우겼지만 타일러서 공부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여기저기 수소문하면서 마땅한 일자리를 찾다가 $300를 내면 중국으로 가서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평양시 인민위원회를 찾아가 물어봤더니 돈과 부모의 신원 보증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에 하나 중국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 고아인 저는 합법적으로 중국으로 가서 돈을 버는 건 불가능한 그림의 떡이었죠. 그때 이웃 아줌마가 저를 찾아와서 자기가 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중국 단둥으로 가서 물건을 해와서 장마당에 파는 일이야. 여기저기 뜯기고 상납도 해야 되지만 그런대로 밥은 먹을 수 있어. 제가 찬밥 더운 밥 가릴 형편이 아니에요. 뭐든지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아줌마는 북한 출신 보따리상이었습니다. 원래 중국에서 물건을 사와서 북한에 파는 일은 조선족들만 할 수 있었고 북한 사람이 중국으로 가는 건 불법이었어요. 하지만 워낙 물건이 귀해서 밀거래가 성행하자 당에서는 오래된 보따리상들은 모른 척 해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대신 뇌물과 상납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죠. 북한 보따리상은 양날의 검이었어요. 철저하게 단속하면 주민들이 굶어 죽을 테고 그냥 풀어놓자니 탈북을 하거나 돈의 맛을 들여 딴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생각만큼 만만한 일이 아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하니 몸이 힘들고 중국에 들어가도 공안들 단속을 피해야 되니 항시 몸조심해야 한다. 보따리상들은 여러 명이 팀을 이뤄서 움직였고 서로를 감시했어요. 혹시라도 딴 생각을 하고 탈북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뇌물을 써서 단둥으로 들어가는 국경 검문소를 확보해두고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그들과 선이 닿는 군인이 근무하는 새벽 시간을 노려야 했고 검문소를 통과한 다음에는 그들의 은신처가 있는 마을까지 공안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이동해야 했어요. 저는 아줌마의 짐꾼 노릇을 하면서 따라다녔고 겨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게 넘쳐났고 밤에도 대낮처럼 불을 밝힌 식당과 술집들이 거리마다 줄지어 손님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뭐가 그리도 좋은지 신이 나서 떠들면서 밤이 새도록 술을 마시며 즐겼어요. 거기에 비하면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봉사원으로 일하는 여성들은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웃음을 팔면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의 90%를 중앙당에 상납해야 했고 중국인들은 그녀들을 봉사원이 아닌 놀이개감으로 생각하면서 함부로 몸을 더듬기도 했지만 그녀들은 그저 웃으면서 응해야 했죠. 개인 행동은 꿈도 꾸지 돼지우리 같은 숙소에서 포개지듯 잠을 자야 했고 화장실을 갈 때도 감시의 눈길이 따라다니는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북한의 여성들은 타국 땅에서 웃음을 팔아야 했고 남자들은 벌목꾼이나 광부가 되어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로 가야 했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시베리아에서 벌목공으로 일하다 얼어 죽는 북한 일꾼들이 셀 수 없을 정도였죠. 게다가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용병으로 참전하기 위해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군인들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들의 목숨을 대가로 북한 정부는 엄청난 돈을 받겠지만 군인들에게 돌아가는 건 총알바지가 되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뿐이었죠. 2년 정도 지나면서 보따리상 일이 익숙해지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북한 사람들이 짐승 같은 취급을 당하는지 알게 되자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는 없이 하루하루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깊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사업가를 본 적이 있었는데 세련된 옷차림에 돈도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줌마를 통해서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듣기도 했거든요. 한국은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잘 나가는 나라야. 한국은 거지들만 우글거린다고 떠드는 건 몽땅 거짓말이야. 아줌마는 한국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아줌마는 탈북을 하지 않는지 이상했던 거죠. 근데 아줌마는 왜 한국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친분이 있는 중국인들도 많아서 마음만 먹으면 한국으로 갈 수 있잖아요. 아줌마는 서글프게 웃으면서 탄식하듯 이렇게 말했어요. 가족들 다 버려두고 어떻게 한국으로 발걸음이 떨어지겠니? 춥고 배고파도 그저 운명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살다 죽는 수밖에. 역시 가족이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여서 혼자 탈북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영이와 선주를 불러서 한국으로 가자고 말했어요. 언니, 나도 한국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 하지만 우리가 한꺼번에 탈출하는 건 너무 위험해. 언니가 먼저 한국으로 가서 돈을 보내면 브로커를 구해서 선주 데리고 따라갈게. 선영이는 자전거 기업소에서 일하면서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남자친구와 같이 탈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보따리상 아줌마에게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와달라고 사정했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아줌마는 길게 한숨을 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넌 아직 젊은데 여기서 골병이 들어 죽을 수는 없지. 하지만 한국으로 가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브로커 구해서 동생들이 한국 갈 수 있어. 내가 적당리을한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까 1년만 눈 질끈 참고 돈을 벌어라. 아줌마는 중국에 들어가자 다른 일행들 몰래 저를 허름한 식당으로 데리고 갔고 주유소를 하고 있는 중국인을 소개해 줬어요. 중국인 사장은 위조된 거주증을 줬고 주유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릇한 문제가 생겼어요. 중국인 사장은 저를 볼 때마다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제 몸을 위아래로 훑어봤던 겁니다. 그때마다 저는 불쾌하고 쑥스러워서 외면하고 말았는데 어느 날 사장이 저를 자기 사무실로 불렀어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단둘만 있으니 겁이 덜컥 났어요. 중국으로 탈북 여성들이 중국인들에게 납치되어 지방의 외딴 곳으로 팔려간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장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제 몸을 미끼로 호객행위를 하라고 시켰던 겁니다. 유니폼 안에 비키니를 입고 있다가 주유소에 온 손님이 팁을 주면 옷을 벗어서 비키니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사장의 요구를 거절하면 공안에 넘겨질 게 뻔해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팁을 주면 여종업원이 옷을 벗는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주유소에는 구름처럼 남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옷을 벗어야 했고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남자들 앞에서 알몸으로 서 있는 것 같아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동생들을 생각하면서 꼭 참고 버텼습니다. 제가 받은 팁은 전부 사장이 가로채버렸죠. 그렇지만 한 달 뒤에 소문을 들은 공안이 단속을 해서 저는 옷을 벗지 않게 됐어요. 몇 달이 더 지나고 생각했던 돈이 모이자 저는 베이징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대사관 정문이 보이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주위를 살피면서 빠른 걸음으로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거기서 당신 뭐야? 정문 앞에 도착하자 경비를 서고 있던 공안들이 저를 막았지만 재빨리 정문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 탈북자예요. 한국으로 가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정문 앞에 도착하자 3명의 건장한 공안이 저를 막고 체포하려고 했지만 죽을 힘을 다해 뿌리치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런 힘을 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고 놀라서 입이 벌어진 공안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정문 안은 한국의 외교력이 미치는 치외법권 지역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미 정문을 통과해버린 저를 공안들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았죠. 대사관에서 간단하게 조사를 받고 한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게 되었는데 여전히 불안했고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눈을 질끈 감고 그저 행운을 빌었습니다. 여승무원이 다가와 기내식을 권했지만 입이 말라서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승무원은 물을 주면서 저를 위로하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에 도착하고 나서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국정원 조사관은 북한에서 제가 어디서 살았고 무슨 일을 했는지, 왜 탈북을 했는지 자세하게 캐물었고 저는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관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같은 질문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네. 혹시 임선미 씨라고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전화를 끄는 조사관은 저를 독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기다리라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고 겁이 났어요. 역시 북한이나 한국이나 정보기관은 만만하게 볼 게 아니란 사실을 느꼈어요. 몇 시간 뒤에 조사관이 저를 데리고 취조실 같은 곳으로 데리고 갔고 다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같은 대답을 반복하느라 지쳐갈 때 조사관이 전화를 받더니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임선미 씨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네요. 이제 모든 절차는 끝났고 하나원으로 이동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 제3국을 통해 탈북한 사람이 있어서 그를 통해서 제 신원을 확인했다고 하네요. 그제서야 긴장이 풀어졌고 마음이 놓였어요. 하나원에서 3개월간 한국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직업교육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0을 넘긴 나이였고 변변한 기술도 없어서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았는데 직업상담을 하면서 프랜차이즈로 카페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착지원금의 대출을 받아서 작은 카페를 열게 되었죠. 본사에서 재료를 보내주고 교육도 시켜줘서 운영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동생들은 제가 보내준 돈으로 탈북 브로커를 구해서 얼마 전에 북한을 무사히 빠져나와 중국의 비밀 안가에 머물면서 한국으로 오기 위해 기다리는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물론 첫째 동생 선영이의 남자친구도 같이 빠져나왔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친절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저없이 손을 내미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과 북은 한민족이라 북한 사람들도 친절하고 착하지만 모든 게 부족한 현실에서 살아남아야 하기에 남을 위한 배려심이라고는 없이 자기만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변해버렸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도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따뜻한 마음을 되찾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저를 위해 애써주신 국정원과 대사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